저도 이제 유통업체 임원이잖아요.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나가서 붕어빵 장사도 못할 거야. 붕어빵 장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분 일들만 해왔지, 모든 것을 원재료 구매부터 만들고 판매하고 앱도 서비스까지 하는 그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일의 원리를 단 한 번도 짚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 못해요. 퇴직 이후에 일의 원리와가 안 맞기 때문에, 직원하신 분들은 적극적인 마음도 가지고 일의 원리에 대해서 중간에서 실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원리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고, 직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잘 자리 잡아가요. 근데 임원 퇴직하신 분들은 자리를 못 잡는 경우도 많아서, 오히려 저는 임원으로 퇴직하면 더 불행하다는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정선영입니다. 제가 2021년 6월 달에 이 채널에 출연했고, 지금 거의 이제 3년이 넘어가네요. 그래서 3년이 넘어서 다시 또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동안에 저는 이제 그때 아들아 돈 공부해 했던 책 때문에 나왔고, 이번에는 언제까지 흘러간 대로 살 것인가라는 책을 가지고서 그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작가님의 은퇴 스토리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뭐 2020년 말에, 그러니까 2020년 말에 퇴직을 했고요. 사실 뭐 퇴직한 이후에 대부분의 지금 여기 퇴직하고 계신 분들이 다 느끼는 바지만, 되게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그 막막한 와중에, 이 막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는 또 코로나 와중이라 해외여행이라도 가서 산디에고 순례길이라도 걷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럼 뭐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글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글이라도 좀 써봐야지.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게, 하루하루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부동산 스터디라는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던 것들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게 출판이 되고, 그 출판이 된 게 공교롭게 진짜 억세게 운이 좋게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되고, 그래서 작가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퇴직자분들 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운 좋게, 진짜로 운 좋게 작가가 된 사람들을 아닌 경우에는, 아마 지금도 퇴직 생활을 하고 있는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막막할 거예요. 저도 사실은 뭐 작가로서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다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변신을 내가 안 했다고 그러면 아마 더 힘든 생활을 했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97년도에 1997년도에 회사에 들어가서 2020년까지 나오면서 했던 그 직장 생활과 퇴직 이후에 지금 5년 동안 했던 생활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들을 현격하게 느끼고 있는 시간들이 바로 퇴직 이후의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퇴 이전과 이후의 삶은 무엇이 다른가요? 제가 여기 와서 인터뷰 지금 방금 할 때 "정선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마 퇴직 이전이었었다 그러면 어느 회사에 다니는 뭐 이사 정선영, 아니면 부장 정선영, 이렇게 소속을 얘기하면서 저를 갖다가 소개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정선영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삶이 퇴직 이후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쉽게들 이해하더라고요. 퇴직 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축구 같은 단체전이고요. 퇴직 이후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 종목인 역도 같은 개인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의 모습을 갖다가 축구 같은 단체전으로 딱 비교하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퇴직한 이후에는 개인전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손흥민 얘기를 가끔 해요. 손흥민은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이가 나와서 이 자리에 소개한다 그래도 "토트넘의 누구입니다."지 바로 "손흥민입니다."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장미란 같은 선수는 그냥 "장미란입니다." 역도하는 장미란 같은,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그 직장 생활할 때와 퇴직 이후의 생활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은 협력과 보조를 맞춰가는 일들이 주가 되거든요. 퇴직 이후의 생활은 개인 혼자 오롯이 자기의 몫을 갖다가 해나가는 것들이, 오롯이 다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의 생활은 개인전이다. 개인전은 오로지 자기가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차이점을 좀 설명하면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전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오징어 게임 얘기를 많이 해 드리는데, 오징어 게임, 이번에 오징어 게임 2 해 보니까 세 가지 게임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나왔던 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5인 육각, 그다음에 둥글게 둥글게, 이 세 가지 게임인데, 이게 직장 생활 고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뭐냐면요, 술래가 뒤로 들어와 있을 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까지 거기까지 다가가는 거잖아요. 이게 직장 생활에서 사원들의 역할이 그대로 나와요. 눈치 보고,
인첩해야 되고 시간 내에 거기까지 도착해야 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이 사원들의 직장 생활의 대부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5인 육각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팀장들 관리자급의 생활이 고대로예요. 그러니까 5인 육각이라는 거 묶어 놓고 으쌰으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보조 맞춰서 가서 구슬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공개놀이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 임무를 갖다 다 수행하는 부분들을 해 나가잖아요. 이게 보면 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팀의 역할에서는 협력과 보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만 직장 생활 때는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둥글게는 이게 뮤지컬 케어 게임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빙글빙글 돌아가다가 멈추는 순간에 자기 있는 의자에 앉는 게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인제 오징어 게임에서는 방인을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임원의 방식하고 똑같아요. 임원은 자리가 계속 줄어져 가는 그 자리를 갖다 차지하기 위해서 둥글게 계속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면 자리를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퇴직해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임원들은 운 좋게 자기 삶의 방식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딱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그 게임 방식대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딱 나왔는데 나오니까는 이런 게임들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굴 눈치 보고 시간을 보조를 맞춰 가지고 해야 될 일도 없고 누구하고 협력하고 보조 맞출 일도 없고 그다음에 행운에 기댈 일도 없고 그럼 오롯이 나 혼자서 뭔가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오롯이 혼자서 해 나가는 것들이 뭐냐면 퇴직 이후의 생활이라는 건 되게 한파가 닥친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삶에 한파가 닥친 거가 똑같아서 이 한파가 닥쳤을 때는 가장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동파당하지 않도록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 가지고 물이 똑똑 들어가게 하는 것들을 해 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활동에 대한 에너지를 갖다가 쪼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뭐 시간을 달리 쓰고 장소를 바꿔보고 사람을 다시 만나고 해서 내 안의 생동감을 갖다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혼자서 퇴직 생활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생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결국은 뭘 만나냐면 자기 본질을 만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퇴직 이후에는 자기 본질을 만나서 자기의 본질의 것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도 바로 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퇴직 이후의 생활은 한파에 얼어 죽지 않게 생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나의 본질을 찾아가야 되고 그 본질을 가지고서 승부할 수 있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과 이 생활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은 보통 별빛에 비유하는데 직장 생활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별빛은 뭐냐면 사실은 회사랑 후광이 비춰주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거든요. 근데 퇴직 이후의 생활은 반딧불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처럼 안으로 단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생활과 퇴직 이후의 생활은 완전히 다른 그라운드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에는 직장 생활에 잘했던 사람이라도 퇴직 이후에 결코 잘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이점 때문에 많이들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인제. 베스트셀러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를 출간하셨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 2020년 말에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막한 이유가 뭘까.'를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내가 막막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도 뭐 직장 생활 25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해 왔는데 왜 25 년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도 나이 50 정도 넘어가면 편안해야 될 텐데 왜 아직도 사춘기에 젖어있는 소년처럼 이렇게 힘들까? 사춘기에 젖은 처럼 불안할까? 그래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저는 그런 이유를 찾을 때 글쓰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건 저한테는 제 마음을 비춰주는 어떤 등불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왜 그런가.' 이유를 갖다 쭉 찾아보니까 그 이유를 갖다 이렇게 파헤쳐 쭉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발견이 돼요. 아 이게 내가 열심히 일했던 부분도 이 돈의 관련성이 굉장히 컸었구나. 내가 그렇게 왜 돈에 집착했을까를 놓고 보니까 어린 시절의 그 가난이 나한테 영향을 또 미쳤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적어 가지고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해서 적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인제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김칫국물이라는 구절도 있고 김칫국물은 이제 가난의 표시라는 그 구절도 있고 "자로 살지 말고 가로 살아라." 그러니까 직원으로 시작하지만 직원으로 살지 말라. 이게 뭐냐면 25 년의 직장 생활을 갖다가 왜 그렇게 생활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하나하나 글쓰기를 해 가면서 짚어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그 부분에 공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가문의 영광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을 냈는데
종합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종합 베스트셀러에서 10만 지금 13만 부 정도 나갔는데 이 13만 부 정도 나간 놈은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영화 감독이 처음에 입봉 작품이 1,000만 관객이 들어오는 거하고 유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를 표현하는데 그걸 갖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일생에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천운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천운이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뭐였냐면 제가 그때 힘들었던 부분들을 글이라는 걸 써 가면서 스스로 갖다 파헤쳐 가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진솔하게 누군가한테 얘기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간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를 출간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분들께 추천하시나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작가로서 한 5년 정도를 퇴직을 위해 살아왔는데 퇴직을 살아오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고 끝났을 때 그 막막함을 떠나서 '퇴직 생활은 또 다른 룰이 있구나. 이 세계에는 다른 룰이 있구나.' 그러면 이 세계에 가지고 있는 룰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 이전에 '내가 마흔에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깨달음이 와서 그래서 삶의 밀도를 높이는 6가지 방법들 해 가지고 6가지 방법에 대한 것들을 '언제까지 흘러간 대로 살 것인가.'로 해서 거기다가 근데 풀어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가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좀 얘기하는 와중에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물론 세세한 부분들은 설명드릴 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후배들 40살 후배들이고 50살에 50대를 살고 있는 제 동료들, 그러니까 저 동년배들, 그리고 저보다 조금 많은 나이 한두 살 많은 형님들, 그러니까 60대 초반, 그러니까 40대부터 60대 초반에 있는 65세까지 아직 우리나라에 노인이 65세라고 하더라고요. 노인 65세 노인인데 아직 노인이라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명되는 노인을 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분들 40에서 65세까지 그 25년이 제가 보기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발걸음이 그 이후의 삶이 65세부터 앞으로 20년이란 더 많은 세월이 있는데 그 세월을 모든 세월을 갖다가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5년의 삶을 밀도 있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작성했고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고 보면 이렇게 딱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하면 일단 10 대, 20 대는 다 정해진 자기 학교에 또 교육을 받고 하는 것들이 있고 20 대는 이제 직장을 찾는 과정이고 30 대에는 직장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고 40 대에는 그걸 갖다 꽃피우는 일들이고 그다음에 50 대에 퇴직하고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안에서 꽃피울 수 있는 40 대하고 퇴직 이후에 자기의 퇴직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점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환점이 바로 그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만나게 되는 전환점이 맨 처음에 아마 어느 대학을 입학하는가가, 우리 시대도 그랬습니다. 우리 때는 대학을 입학하느냐 아니면 결혼을 누가 하고 하느냐 아니면 직장은 어느 직장을 가느냐. 근데 요즘은 보니까 어떻게 퇴직을 하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퇴직을 하느냐를 놓고 보면 40과 50, 그래서 65세까지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사람들은 퇴직과 은퇴를 되게 혼돈해서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퇴직은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은퇴는 아예 일자리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가 보통 잡고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퇴직하는 연령이 된다면 49.3세니까 50대부터 퇴직을 하게 되고 퇴직한 이후에 65세까지 은퇴 연령까지는 그 기간에는 사실은 준비해야 되는 기간들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매번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이 증가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전 3가지가 중요한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부분은 인구 구조적으로 진짜 문제가 지면제 많습니다. 지금 50대들이 870만 명이에요. 60대들이 한 700만 명이고 40대가 한 700만 명이고 이 인구가 우리나라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뭐냐면 거의 50% 가까이 돼요. 이 인구들이 만약에 고령으로 갔을 때 처음에는 사실은 그 연령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연령대들이 사회적 주역을 했을 때는 이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지금은 이 연령대들이 부양을 받아야 될까 봉양을 받아야 되는 입장으로 가게 되면 서로 간에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세대들이 많은 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출생이잖아요. 지금 10 대하고 20 대가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50 대의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70만이라면 거의 한 400만 정도, 400만 조금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숫자들이 사회적 주령층으로 왔을 때 우리를 부양하고 우리의 사회의 가치들을 갖다 상승시켜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우리한테 낙수 효과로 와서 복지 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나와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점점점 경제적으로 힘들어가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인구 구조학적인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이 이제 급격하게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저는 이제 유통업체 출신이기 때문에 쿠팡이 이번에 매출이 40조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쿠팡이 매출이 40조면은 쿠팡은 온라인의 이커머스잖아요. 디지털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아날로그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백화점 3사, 그러니까 롯데, 신세계, 현대가 쿠팡한테 매출에서 뒤졌어요. 완전히 디지털 경제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세대를 살고 있는 이 50대나 60대, 70대들이 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인간들일까요? 인간이란 표현하니까 좀 쓸쓸해서. 근데 적합한 인간이 저를 지칭하는 거니까 저는 적합한 인간이 아닌 것 같아서 지칭해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우리는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노령층으로 가기 때문에, 노령층으로 갔을 때는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내는 건 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점점점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더 급격하게 이동하고, 여기다 이제 AI 시대까지 되고 나면 더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는 그 노후에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들이 불편함을 너무 많이 느낄 거예요. 지금 키오스크 하나를 다루지 못해 가지고, 아니면 영화 예매를 하나 못해 가지고 이 디지털 경제 속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뭘로 연결되냐면 사실은 일자리로 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부분들이 결코 50대, 60대, 70대한테 노후 준비하는 데는 만만한 구성이 아니라는 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인데요. 세 번째 부분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 제도예요.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점점점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왔다가 이제는 아예 핵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에 우리들은 익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흔히 말하는 콩나물 세대라고 칭하는 사람인데, 60년대부터 1979년도까지 그 2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렸을 때 태어난 순간에 형제가 한 4-5명 됐고요. 이 사람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에는 한 반에 60명, 70명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도 막사에 쭉 해가지고 20-30명씩 양쪽에 서서 있었고요. 직장에 갔더니 팀원이라고 하면 한 10명 되는 데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갑자기 퇴직 이후에, 은퇴 이후에 혼자서 지내라고 하니까, 이게 혼자서 지낼 수 있겠어요? 못 지내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 제도나 인간관계에 대한 구성도가 바뀐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의외로 주변에서 난 그런 분들 좀 많이 봐요. 공동체 생활에는 익숙한데 혼자 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자기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불행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 불행을 갖다 참지 못하니까 심지어 이제 분노로 이렇게 표출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지하철 타고 가면 지하철 안에서 소리 지르고 화내시는 어르신들 보면서, 이것도 이게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다. 왜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들을 가족에서도 나를 대접하지 않고, 이 사회도 대답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자기에 대한 분노를, 대접받고 싶은 분노를 표출하는, 이것도 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파탄 이외에도 사실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파탄, 이 부분들이 계속 사람을 갖다 불행하게 이끌어가는 부분들의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50대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콩나물 세대들이 살아가는 삶이 진짜로 팍팍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흘러간 대로 살 것인가에 주로 담고 싶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현실은 팍팍하게 흘러갈 텐데 점점점.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5060 세대가 퇴직 후 처한 현실은 어떤가요? 점점 좀 암울한 얘기를 계속 해 나가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주변에서 보여지는 50대 이후에 퇴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현실을 아는 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적나라하게 얘기해 드린다 그러면 한 4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 줄 것 같아요. 첫째 유형은요.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생활하고 있냐면요. 팀장했던 사람이 팀원으로 강등당해서 팀원으로 강등됐다가 저 한직으로 밀려나서 그렇게 해서 밀려나 있다가 쪼금 지나면 인제 55 세가 되면 임금 피크가 걸려 가지고 월급이 점점점 줄어가서 그래서 나중에 정년 퇴임할 때쯤이면 자기가 팀장 시절에 받았던 월급의 3분의 1 수준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받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아직도 월급쟁이로 있는 분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더 안타까운 게 회사 내에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밑에는 후배가 자기 팀장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후배들의 지시를 따라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자기가 스스로가 자존감에 대한 것들이 많이 상처를 입어 가지고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얼굴이 우울해요. 참 우울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후배들을 지금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한 구석들이 저도 많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월급쟁이 유형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50대 이후의 현실에. 예 두 번째 유형은 이게 이제 임시직을 전전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어차피 소득을 뭔가를 벌기 위해서 하는데 소득이라는 게 임시직밖에 없고 이 임시직을 갖다가 그러니까 계속 전전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가 이 자리에 갔다가 심지어 뭐 심하게 하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니면 또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런 일자리 이외에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직을 일식을 전전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주둔 일자리 할 때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경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퇴직 이후에 전혀 쓰이지 못하게 되는 현실. 그래서 보통의 노동만 제공하고 버는 임시직으로 전전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 유형이고요. 세 번째 유형은 이게 좀 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작동하는 게 뭐냐면 생계형 창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생계형 창업은 이게 진짜 완전히 수렁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임시직이나 월급쟁이를 하게 되면 바닥은 까지는 또 추락하진 않는데 이게 수렁으로 더 빠져 가지고 바닥까지 추락하는 게 뭐냐면 생계형 창업이에요. 생계형 창업을 한번 시작하면은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선배들도 지금 치킨집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치킨집 그만두고 싶어 해요. 프랜차이즈 치킨집 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놨던 돈, 인테리어비나 모든 거 다 들어놨고 그걸 갖다 그냥 다 버리고서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그 버리고 나온다 해도 인테리어 갖다 다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폐업 비용이 다 들어가요. 이런 것들 하느니 그냥 내 몸이 힘들더라도 그냥 견뎌가면서 쪼금이라도 소득을 벌어가면서 그냥 살자. 이러다 보니까 하루의 생활에 치킨집에 다 얽매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생활은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꾸는 게 50 이후에 퇴직 이후에 '아 25 년 30년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노후를 즐겨가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게 마음인데 거기서 진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닭을 튀겨 가면서 거의 한 18 시간씩 막 이렇게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50대 이후에 퇴직해 가지고 생계 창업했을 경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이게 계속 이제 입사 지원서를 갖다가 쓰는데 계속 취업을 쓰는데 하다가 안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를 하게 되면 뭐냐면 집에만 있게 돼요. 집에만 있으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네 번째 모습이 뭐냐면 은둔형 외톨이들도 꽤 있어요. 집에서 그냥 TV나 보고 있고 그래서 아무도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 안 만나고 그래서 '사회적인 자기 존재의 가치는 다 끝나버렸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미 사회적 죽음과 자기 삶에 대한 죽음을 갖다가 자기 가망 안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문둔형 외톨이들까지 있는 게 50대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이렇게 현실만 얘기하니까 너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제가 잘 나가는 분들 몇 사람들 얘기해 드릴게요. 50 대부터 진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떤 분들이 빛을 발하냐면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열심히 일한 분 중에 50대 넘어가면 다 대표이사나 최소한 본부장 임원으로 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진짜 빛나요. 그러니까 대표이사처럼 이렇게 가는 거. 그렇게 해서 빛나게 하는 분들이 50 대에도 계시고요. 두 번째 이제 어떤 분이냐면 자기 일을 갖다가 특화시켜 가지고 전문화시켜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50 이후에도 여러 군데에서 막 스카우트 제의가 헤드헌터들한테 스카우트 들어 가지고 이직 이래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이 빛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자기가 취미였던 부분들이 직업이 돼 가지고 취미가 직업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제가 취미였던 글쓰기가 작가로 이렇게 된 것처럼 이외에도 취미가 직업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같이 한다면 50 대에 좀 빛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빛나는 부분들은 일을 갖다 놀이처럼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을 해서, 그러니까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술 창업, 새로운 신규 아이템을 가지고서 창업하는 부분들 해 가지고 사업이 지금 뭐 번창해 가지고 막 매출 규모가 1,000억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밀도 있게 준비했던 분들은 이렇게 빛나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고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왔던 분들은 현실을 맞닥뜨리는 부분도 아까 말했던 월급쟁이, 임시직, 생계형 창업,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마흔의 삶의 밀도를 높일 수 있게 자기 스스로를 갖다 단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실은 쉽게 녹록하진 않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분명한 사실을 딛고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또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 부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순간에 선택에 서 달려 있다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임원도 퇴직 후 삶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퇴직 후에 임원들이 오히려 더 불행한 경우들이 있어요. 더 불행하게 만드는데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요. 임원 정도 되게 되면 사실은 손과 발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일하는 것들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라 밖에 나와서 사실은 입으로 일해 가지고 들 일은 거의 없거든요. 손과 발이 몸이 움직이는 일들을 거의 안 해 봐서.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 직장에서는 직원일 때는 진짜 열심히 발로 뛰고, 그다음에 팀장일 때 손으로 열심히 뛰고, 근데 임원들은 되게 입으로만 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흔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양기가 입으로 다 올라온 인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임원들을. 근데 이게 놓고 나와야 되는데 퇴직 후에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모든 걸 다 입으로만 일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찾지도 않는 이 세상에서 입으로만 일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일자리를 못 찾는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임원이라는, 그러니까 별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마음의 거품이 이후의 생활을 갖다가 좁게 만들어요. '아 내가 임원이었었는데 내가 이 일을 해?' 사실 나오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임원이었는데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입에다 떠넣어 주는 건 퇴직 후에 나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자기의 자존감을 갖다 상처를 입어가면서 점점 더 인제 바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불행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요. 직장 생활에서 했던 일들이 퇴직 후에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업화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에 토탈적으로 경쟁력 있게 하는 일들을 못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통업체 임원이잖아요. 롯데마트 임원인데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나가서 붕어빵 장사도 못 할 거야." 붕어빵 장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분 일들만 해 왔지 붕어빵 장사 하나처럼 모든 것을 원재료 구매부터 만들고 판매하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는 그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일의 원리를 갖다가 단 한 번도 짚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못해요. 그래서 일의 원리를 퇴직 이후에 일의 원리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임원하신 분들이, 직원하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내려놓잖아요. 어차피 손을 쓰던 거 손을 계속 쓰니까 하고, 그다음에 뭐 임원이 안 됐기 때문에 '아 나는 뭐든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마음도 가지고, 그리고 일의 원리에 대해서 중간에서 실무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원리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직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잘 자리 잡아가요. 근데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자리를 못 잡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저는 임원으로 퇴직하면 더 불행하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쪼금 여유가 있어요. 근데 경제적인 여유 있는 것들이 사람의 삶의 질을 갖다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일정 수준 이상이 넘어가면 이건 나의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결핍됐을 때는 나를 불행하게 이끌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이상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 분명한데, 어느 정도 이상 넘고 나면 내 행복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위의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임원들은 이후에 못 찾고서 혼자서 허송세월 하니까 산에 가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의 자존감들이 점점 떨어져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회에서 밀려났던 게 집에서도 밀려나고
친구 사이에도 밀려나고 그래서 혼자서 자존감만 상하게 사는 경우들이 임원들한테 더 많이 있다. 그래서 혹시 임원부로 퇴직하신 분이다 그러면 저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손가락으로 일하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일을 갖다가 부분적인 게 아니라 토탈의 원리를 갖다가 깨우치려고 조금은 다시 이렇게 노력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같이 임원 출신으로 지금 나와서 해왔던 모든 길들이 다 내려놓고 시작하지 않았으면 저 여기까지 이렇게 못 왔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 흔히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보니까요. 내가 젊다는 착각을 해요. 아직도 내가 20대인 것 같아요. 몸 따로 마음 따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좀 힘들게 운동을 하면은 바로 피곤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날에 술이라도 한 잔 먹으면 다음날에 일어나는 거 고통스럽고요. 회복력이 그만큼 떨어져서 고통스럽고 귀가 이명이 생겨 가지고 이게 저기 이비인후과에 가 보니까 이게 노화라고 그러대요. 이명이 뭐냐면 저음을 갖다 못 듣게 되는 이명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윙 살짝 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게 돼요. 이런데도 내가 몸이 젊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지금 치과를 못 가요. 이빨에 임플란트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잇몸이 약간 흔들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착각들이 첫 번째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은 아직도 직장 경력이 벼슬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직장 생활할 때 축산물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축산물 구매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지금 나와서도 경쟁력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큰 필요는 없더라고요. 새로운 구조 속에 사회 유통 구조 속에서는 내가 예전에 나왔던 그 경력들이 크게 도움이 없다. 새롭게 내 경력을 갖다가 커리어를 갖다가 만들지 않으면 예전에 가졌던 내 경력들이 쓸모없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내 경력에 쓸모가 있을 거야. 경쟁력이 있을 거야.' 하는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부분인데 나이 순으로 어른이라는 착각. 나이 순으로 어른이 아니라 현 시대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많이 가진 걸 베풀 줄 알고 이게 어른이거든요. 근데 나이만 많이 먹으면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대접받아야 되고 한다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가 뭔 얘기하면 말리다 바로바로 이렇게 또박또박 해 줬으면 바라는 것도. 근데 사실 아들 입장에서는 뭐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아들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요구한다는 건 내가 아버지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필요하면 저한테 와서 말 붙이겠죠. 그렇게 필요한 인간들이 되고 베풀 수 있는 인간이 되었을 때 사실은 어른으로 대접받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나이만 가지고 어른으로 대접받으려는 그 착각. 이 세 가지가 나이 먹고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 먹고 나면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빠지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입을 닫고 주머니를 열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멋있게 늙어가시는 어르신들 보면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어주고 그리고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커피값 계산 딱 하고 밥값 계산 딱 하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게 멋있는 어른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고 벗어나서 멋있는 어른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노후 준비에 성공한 사람들은 아까 비참한 사람들의 반대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부 좀 설명했는데 세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노후에 대부분 성공한 사람 중에 제가 손꼽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이 송상무라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L사에서 저와 같이 회사를 다니다가 네이버에 있는 라인으로 가서 지금 해외에 입고해서 본부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저하고 같이 직장 생활할 때 호모 옴니쿠스라는 책을 써서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완전히 특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그 온라인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해서 그분을 찾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잡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어 가지고 그 잡의 전문성을 확실하게 획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빛나요. 이 부분들이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갖다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글을 써 가지고 전문성을 갖다 극대화시켜서 그런 사람들에 의하면 50 이후에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송상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원만 18 년째인데 임원만 한 30년 채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을 찾는 수요들이 그분을 찾는 그 자리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아마 또 일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강연이나 컨설팅.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해서 그 안에 본질을 발견할 때까지 몰입해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일이 지겨움의 대상이고 돈벌이의 대상인데 그걸 벗어나서 일이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나의 경력을 쌓아가는 그 바탕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퇴직 이후에도 더, 은퇴 이후에도 더 빛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가장 지금 장수하고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강연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새로움을 갖다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자기 삶에서 일을 특화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분들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도 빛이 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은 일이 아니라 취미마저도 일처럼 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취미를 직업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나중에 이후에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인제 저와 같이 비슷하게 지금 저와 같이 이제 했던 분 중에 그 백화점에 계시던 전무님이 계신데, 이 전무님은 산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냥 산만 타는 걸로만 끝났을 텐데 이분은 산을 타면서 산에 관련된 걸 갖다가 다 글을 썼어요. 그래서 글을 써 가지고 이분이 지금 책을 벌써 4 권을 냈는데 산티아고 순례길부터 해 가지고 우리나라 팔도에 대한 산들에 대한, 유명 산들에 대한 그 등산의 기록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저쪽에 남미를 가시더라고요. 남미 여행 가 가지고 남미 여행 가면서 그쪽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하다 보니까 이분은 여행하고 산 타고 하는 것들이 취미였는데 이게 지금은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갔다 오면 책 한 권 내면 책에 의해서 여행 갔다 온 경험이 다 나오고, 또 새로운 강연 자리에 다니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퇴직 이후에 훨씬 더 직장에 다니실 때보다 훨씬 더 빛나게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갖다 취미화시켜서 이 부분들을 퇴직 이후에 더 하시는 분들이 더 훨씬 더 빛나게 살아가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세 번째 분들은, 이분들이 이제 가장 빛이 나는데 일을 놀이처럼 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그 만났던 친구 중에 이동재라는 MD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리식품이라고 저희는 인제 초밥 만들고 이런 파트에서 제가 데리고 있던 친구인데, 이 이동재 MD는 초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초밥만을 갖다가 나한테 초밥의 업무만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픈점에 가면은 혼자서 초밥을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딱 바라보잖아요. 뒷모습에서 입가에 미소가 띄어 있는 게 보여요. 일하면서 지겨워서 막 딱 보이잖아요. 어깨가 축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즐거워서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일을 놀이처럼 하다 보니까 지금 직장을 갔다가 퇴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성수동에다가 초밥에 관련 유통회사를 차려 가지고 지금 거의 400~500억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거 끝나고 가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지방에 또 급하게 출장 갈 일이 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바쁘게 퇴직 이후에도 더 활발하게 살아가고 빛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하게 된 40대 일을 특화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취미를 가지고서 취미를 직업으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일을 놀이처럼 해서 이 놀이가 결국은 자기의 이후에 퇴직 이후에 직업으로 전환돼서 자기 삶을 빛나게 해줄 물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50대 이후에 빛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은 어느 정도인가요? 노후 준비에 얼마가 필요하냐. 아마 각자 다 기준이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퇴직했으니까 월급쟁이 기준으로 놓고만 보면 얘기를 해 드릴게요. 월급쟁이가 퇴직 이후에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 이 정도는 저는 이렇게 봐요. 마지막 연봉, 퇴직할 때 연봉에 곱하기 10을 해서 곱하기 10한 걸 갖다가 순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노후 준비는, 경제적 준비는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 천만 원을 마지막에 받았다. 그럼 곱하기 10 하면 5 억일 거고요. 1 억을 받았다. 그러면 10 억일 거고요. 2 억을 받았다. 그러면 20억 정도 있으면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 천만 원 분들이 5억 받은 분들은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텐데 아니에요. 5 천만 원 받았던 분이 5 억을 가지고 있으면 5 천만 원을 가지고서 생활해 왔던 그동안에 생활의 근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5 억만 가지고도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경제적인 생활의 근력들이 쌓여 있는 상태를 갖다가 받쳐줄 수 있는 표저점을 갖다가 가지고만 있으면 경제 준비는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것들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제 준비를 관점을 놓고 보면 마지막 연봉에 월급장에 놓고 이거는 이제 또
영업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하고 전혀 다른 프리랜서라는 건 다른 부분이고요. 월급쟁이만 기준으로 놓고 마지막 연봉에 자기 스스로가 10 배가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지금 40대 후반이라면 한 번쯤 꼭 체크해 봐요. '아 내가 마지막에 받을 연봉이 얼마가 될 거고 여기에 곱하기 18 정도의 순자산을 내가 지금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확보 안 했다 그러면 더 경제적인 재테크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거고요. 했다 그러면 이외에 다른 부분의 요소들을 내가 안배를 바꿔야 돼요. 배분을 다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노후 준비에 필요한 돈에 대한 관념들을 갖다 기준점을 잡고 사신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혹자들은 대부분 다 뭐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돼.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돼.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의 기준이 맞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 기준에 가장 맞는 거는 월급쟁이인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이 마지막 받은 연봉과 거기에 곱하기 10한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후에 기본적인 경제적 준비 다 돼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의 90%가 돈과 관련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사실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그건 분명한데 돈이라는 게 없으면 결핍이 되면 불행이 반드시 야기해요. 저는 그 불행을 야기하는 것들이 저희 형에 관련된 얘기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집안에는 이제 가슴 아픈 큰 사건이 하나가 제가 중학교 1 학년 때 저희 이제 큰형이 한라산 등산 도중에 죽었어요. 조난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때 형이 왜 한라산을 그렇게 가시려고 했었을까를 갖다 놓고 보면 그 안에 밑바탕에 사실은 우리 집에 가난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왜 가난이 자리 잡았냐면 형이 원래 가고 싶었던 일은 사실은 치과 의사가 아니에요. 서울대 치의대를 갔으니까 치과 의사면 형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평생 남의 이빨, 썩은 이빨이나 들여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나 회의가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 산을 이렇게 탔어요. 그러니까 등산을 해서 자기 마음만 있는 그런 울분들을 산에 등산하면서 이렇게 해소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으니까. 근데 우리 집안에서는 형이 기둥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모든 가난을 끊어내고 우리 집안을 이끌어갈 기둥으로서 형이기 때문에 형이 역사학과나 국어과나 작가가 되겠어 국어과를 간다고 그러면 아마 집안에서 극렬한 반대가 있었겠죠. 이게 저는 가난이 우리 형을 갖다 그렇게 내몰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형의 그 비유와 비슷하게 우리 인생에서 놓고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돈의 압박에 못 이겨서 하는 선택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을 갖다가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기점을 놓고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들이 결국은 내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돈이 우리 삶의 90%를 좌우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 다 사실은 돈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늘 부족한 게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의 디폴트 값이 불행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우리 인생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쩌면 개인들이 스스로 한 번쯤은 되짚어 보고 깨트려야 될 기준이라는 거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삶에서는 90% 이상이 돈이 우리 삶의 90% 이상을 좌우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현실인 것 같아요. 좀 바꾸고 싶어요 솔직하게 저도. 이제는 계속 가난의 기억들 때문에 돈에 대한 생각들을 갖다가 많이 해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학이라는 걸 가고 대학이라는 걸 가면서 좀 좋은 직장에서 '돈을 갖다 벌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그런 생각들에서 지금은 좀 벗어나고 싶어요. '아 돈이 나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내가 삶에서 필요한 부분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지금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노력하는 중인 거고 실질적인 건 아직까지도 내가 돈에 많이 붙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이 사실은 우리 삶의 90%를 일단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나와 같은 생각들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돈이 삶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 말을 스스로 되새기면서 '그래야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스스로 되묻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이 부분을 갖다가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복리 효과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히 이제 월급쟁이를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월급쟁이에게 돈을 순간에 쌓이질 않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월급쟁이들한테 맞아요. 티끌모아 태산이 안 돼도 동산까지는 충분히 돼요. 제가 해 보니까 돼요.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돈의 복리 효과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돈이라는 것은 조금씩 쭉 쌓여가는 타이밍이 갖다가 다 쌓았을 때, 시간을 다 누적해서 쌓았을 때 만들어지는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투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돈을 버는 거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을 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복리 효과가 또 더 중요하냐면, 이게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걸로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면 아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루에 1시간씩 10일을 하는 것과 하루에 10시간 하는 거하고 이 공부 효과가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해 보니까 하루에 1시간씩 10일 한 그 10시간에 하루에 10시간 한 거에 보면 5배에서 10배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들이. 이건 돈도 똑같아요. 돈도 월급을 갖다가 매달 조금씩 모아가는 거하고 일순간에 투자해 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와서 1,0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100만 원씩 해서 10개월 동안 해서 1,000만 원을 모아 놓은 거와 돈의 힘이 달라요. 그래서 이 돈의 힘을 갖다가 복리 효과로서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시간이 쌓이지 않는 돈, 자기의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 벌어들인 돈, 아니 내가 쌓아놓은 돈, 이거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게 시간의 복리 효과, 공부의 복리 효과라는 표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워낙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그리고 돈을 갖다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부의 추월차선이 많이 있다는 설명들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돈의 부월차선이 있을 거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저 직장 생활 25년, 이제 30년, 퇴직 생활까지 30년 생활하고 해 보니까 돈이 쌓여가는 과정은 절대로 추월차선으로 못 가더라고요. 서행차선을 가셔야 돼요. 서행차선으로 차근차근 시간에 누적된 복리 효과를 쌓아가는 걸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 공부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에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5가지 통로를 거쳐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통로는 돈이 들어오는 소득, 그다음에 두 번째 통로는 돈을 쓰는, 돈이 나가는 지출, 세 번째 통로는 돈을 쌓아가는 저축, 네 번째 통로는 남의 돈을 갖다 빌려오는 대출, 그리고 다섯 번째 통로는 돈으로 돈을 불리는 투자의 통로.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통로가 있는데, 이 5가지 통로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밟아가야지 부자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 부자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 유지까지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다 이 단계를 거쳐간 사람들이 유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또가 당첨돼 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한 그 통로를 갖다 거치지 않고 일시에 돈을 갖다 많이 번 사람인데, 이런 분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지켜내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로또 맞기 이전보다 더 떨어지는 생활을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이 5가지 통로를 갖다가 순서대로 밟아가는 것들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순서대로 밟아갈 때 이렇게 밟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한 20대까지는 돈을 소득을 벌 수 없으니까 지출의 원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깨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지출의 원리를 깨우칠수록 누가 많이 도움을 줘야 되냐면 부모님이 많이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채널을 보고 계신 50대, 60대에 계신 분들이라면 자녀분들한테 사실은 20대 이전에 돈 공부의 돈의 원리, 지출의 원리를 갖다가 해 주지 못했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 바라보면 '아, 얘가 지출 관리를 너무 못하는구나.'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20대까지의 지출 관리에 대한 습관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 줘야지, 그래야지 지출의 통로를 갖다 정확하게 밟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대 때부터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기 소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좋은 직업이고 어떤 게 나한테 적합한 직업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20대에는 소득의 통로를 갖다 정확하게 밟아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30대에는 뭘 해야 되냐면 저축의 통로를 갖다가 충실하게 밟아가야 돼요. 한 10년 정도는 '저축만 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30대는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30대 때가 가장 돈 쓰기 좋은 때라고, 막 BMW 사고 싶고 또 여자분들은 막 루이비통이나 사고 싶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30대 때 그런 욕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때 저축을 하셔야 돼요. 이때 저축을 하게 되면 이 저축했던 힘들이 40대에 가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30대 때는 '아, 나 저축만 해야겠어.' 이렇게 좀 해 주는 게 돈의 통로를 정확하게 밟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를 얘기 들으면 30대 때 한 달에 200만 원씩 꼭 저축을 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어떤 달은 못 한 달도 있고 한 달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평균적으로 200만 원에서 10년에 2억 3천을 갖다 모았고요. 이 2억 3천의 종잣돈을 만들어지니까 이게 큰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이게 30대 때 저축의 원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저축의 통로를 갖다가 밟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30대에 계신 분이라면 저축하세요. 그냥 눈 감고 저축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딴 데 보지 마세요. 그냥 투자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눈 감고서 월급쟁이 나면 저축만 그냥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돈의 복리 효과에 의해서 쌓여갑니다. 2억 3천까지 금방 쌓여가요. 어느새 금방 쌓여요. 그래서 2억 3천까지 쌓여서 그래서 40대가 딱 들으면 그때도 뭐 하냐면요. 그때 되면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신용이동급이 올라가요, 사회에서. 그래서 대출의 통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고 그래서 이 종잣돈에다가 대출 받아 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서 이 목돈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는 대출과 투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대출과 투자의 시간을 하다 보면 이 40대 때 대출과 투자의 시간을 충실하게 해 놓으면 50대 이후부터는 기본적인 자산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자산 가지고 쭉 살아간다면 60대, 70대에는 그 자산의 원리에 의해서 그 자산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걸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단을 정확하게 밟아가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자칫 하나의 계단이라도 놓치면은 여러분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50대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이런 원리대로 왔어야 되는데 30대, 40대 때 특히 20대, 30대, 40대 그 중요한 시기에 20대 이전에 배워왔던 지출의 원리를 몰라 가지고 지출의 원리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새 가지고 쌓아 놓지 못해서 자산 형성이 안 된 사람은 50대 때 다시 자산을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왔던 노후의 삶이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30대 때 좀 고생하는 건 그냥 고난이에요, 여러분. 근데 60 넘어서 고생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재난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난과 재난은 생존을 가르는 거예요. 고난은 그냥 힘든 거예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재난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 대, 30대, 40대 때 지금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토대의 부분들을 차근히 밟아가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돈이 여러분들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건 돈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기본적인 토대인 경제적 토대는 반드시 50 정도까지 마련할 수 있게 지금의 말했던 돈의 계단을 통로를 갖다가 정확하게 밟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추천하시는 자산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뭐 여러분들 유란 얘기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산을 더 이상 굴릴 생각하지 마세요. 굴리는 것들이 힘들어요. 50 대, 60 대에 굴리는 것들이 힘들어요. 특히 월급쟁이 생활하다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거기서 더 자산을 더 불리겠다는 생각은 그건 욕심입니다. 그건 접어 놓고 뭘 하냐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잘 쓸 거냐. 그래서 보통 이제 부를 얘기할 때 웰스하고 리치를 얘기합니다. 웰스를 부를 쌓아가는 시간은 40에서 50 이전까지 쌓아가는 시기에 가장 적합한 삶의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50부터 나머지 시간들은 사실 리치예요. 어떻게 잘 쓸 것이냐. 부자처럼 쓸 것이냐. 부자처럼 쓰라는 게 명품을 사는 게 부자처럼 쓰는 게 아니라요. 내한테 필요한 거, 내 삶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쓰면서 사는 겁니다. 50대, 60대 때는 자산을 증식해야겠다는 그런 관리법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재를 유지해 가면서 마지막 끝까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50대, 60대 때 투자라고 하는 사람은 한 절반은 다 사기꾼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부분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50, 60이 넘으신 분이라 그러면 지금 자산을 갖다가 불리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가.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도 효율적으로만 쓴다면 자기 삶의 나머지 부분에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걸 내려놓느냐면 조금만 욕망을 내려놓으면 훨씬 더 자산을 갖다가 훌륭하게 나머지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50대, 60대 되면 해외여행, 크루즈 여행한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 와이프하고 저는 주말마다 요즘 어디 가냐면 능하고 서울 시내에 있는 능하고 궁들을 가요.
해외에 간 것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능하고 궁이 요즘 더 새롭더라고요. 더 좋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나라 내에서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 가지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저는 말하면 리치가이라고 그래요. 돈을 갖다 잘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웰스에 가지고 돈을 갖다가 자산을 증식하겠다? 이미 그 이전에 쌓아놨던 것들이 자기 스스로가 증식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분이 아닌 이상에는 불가능해요. 예를 든다면 워렌 버핏 같은 분은 이미 지금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해왔던 모든 투자의 배분 자체가 그 사람을 갖다 부를 가져다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미리 그 이전에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자산이 올라갈 수 있게. 어떤 분들은 건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게 알아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이외에 새로운 일을 해서 새로운 투자를 해서 새로운 걸로 해서 자산을 증식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서. 그때 만약에 파산이라는 게 결정되면은 진짜 돈이 여러분을 갖다가 죽음으로 이끄는 일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삶을 리치하게 사는 걸로 방향 관점을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노후를 잘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 힘이 있어요. 그 세 가지 힘이 있는데 무슨 힘이냐면요. 저는 이제 딱 한 단어씩으로 표현한다면 재력이 있고요. 재력이란 건 돈의 힘이겠죠. 재력이 있고, 두 번째 이제 몸의 힘, 체력이 있고, 세 번째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세 가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노후를 잘 보내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체력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룬 분들이 대부분 다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더라고요. 돈이 많은데 우리가 등하시해 가지고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갖다 아파보면 알려요.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어요. 처음에 귀 이명이 심했을 때는 진짜로 하루에 귀 윙윙거리는 것 때문에 모든 게 여기에 다 집중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노후 생활을 즐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노후는 말 그대로 노화가 시작돼 가지고 우리 몸은 오랫동안 쌓았던 것들이 다 조금씩 고장 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10년 넘은 자동차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러면 다 고쳐가면서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체력에 대한 것들을 바탕을 둬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력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불행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막아주는 방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 중요한 부분 하나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 일이 없으면 사람이 진짜 불행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원 중에 퇴직 이후에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게 뭐냐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왕성하게 활동해 온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일을 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자존감이 급하게 떨어져 가지고 우울증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노후를 잘 보는 사람은 공통점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어느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해 주고 싶어요. 재력, 체력, 그다음에 능력입니다. 이 능력에 대한 일에 대한 능력. 그러기 위해서 행복을 갖다 가장 급격하게 올려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거는 뭐냐면요. 능력이에요. 체력하고 재력은 바탕이 되는 거고, 능력은 여러분의 행복을 갖다 위로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실은 언제부터 노력을 했어야 되냐면 마음부터 노력하셔야 돼요. 40대, 50대 이때 노력해야만이 60대, 70대 이때 일의 능력들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저를 놓고 보면은 40대 때 글쓰기 연습을 했기 때문에 50대에 작가가 됐고, 60대도 작가가 할 거고요. 70대도 작가가 할 거고요. 80대도 작가 할 거예요. 90대도 할 거예요. 그러면 작가를 계속 쓰면서 글쓰기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행복해요. 저는 하루 중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글 쓰는 시간이에요. 글 쓸 때 내 존재의 의미를 느끼니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게 바탕이 되는 체력과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다면 거기에 바탕에 놓아서 능력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노후의 행복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체력 기본, 재력 기본, 그다음에 능력을 꼭 키우는 것들을 소홀히하시면 안 됩니다. 노후의 가장 좋은 취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노후의 가장 좋은 취미는요. 혼자서 하는 거세요. 혼자서 하는 거면 다 좋아요. 왜 이런 얘기를 같이 하는 취미보다 혼자서 하는 취미를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우리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들이 노후의 준비예요.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는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일들을 50까지 계속 해와요.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화합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 또래하고 같이 하고, 학교 가면 학교에서 학생들 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그다음에 직장에 가면 동료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적인 것들을 계속 해나가다가 퇴직하는 순간부터는 뭐냐면 혼자서 지내는 일들이 더 많아져요. 끼워주지도 않아요, 공동체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그러면 그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취미들이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외로를 갖다 둔다면 글쓰기도 되고, 그림 그리는 거고, 사진 찍는 것도 되고, 뭐 혼자 등산 가시는 분은 혼자 등산 가는 거, 혼자 여행 가시면 혼자 여행하는 거, 아니면 영화 보시는 거, 뭐 다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조건, 혼자 사셔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 누군가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안 맞고 마음도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혼자도 할 수 있는 취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이 취미가 결국은 노후의 생활에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필수 요건이에요. 또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 혼자 지내는 시간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많은 시간들, 주어진 시간들을 갖다 자기 혼자서 감당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혼자서 하는 취미, 그게 어떤 형태도 다 좋습니다. 혼자 사는 취미를 하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취미를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뭘 좋아하는가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남들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는가. 나란 인간의 모양이 어떠한 꼴로 해왔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지.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취미 없는 사람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취미를 한다 이것보다는 여러분이 내가 뭘 좋아하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들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저는 이제 글쓰기를 자주 강조를 합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내 안에 내가 어떻게 모양으로 있는가가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모양인가를 보고 나면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가 그다음에 나와요. 그때 선택되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다 좋아요. 어떤 거나 좋습니다. 저 같은 게 예를 든다면 저는 이제 글쓰기가 그래요. 책 읽고 글쓰기가 저한테는 저를 들여다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전 그거 할 때마다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보통 저희가 취미를 만들어 갖고, 그 덕분에 글쓰기라는 취미가 이제는 직업까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취미가 직업인 사람이니까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취미를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있다가 이게 직업으로까지 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취미는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취미를 가질 때는 먼저 남이 좋아 보이는 거, 남한테 멋있어 보이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하고 가장 적합하게 어울리는 것들을 찾아서 하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노후에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후에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허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취미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이라면 40 전에 꼭 짚어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 마흔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아마 딱 그 시점이라는 걸 스스로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마흔이라는 나이는 뭐냐면요, 우리 삶에 오면서 사회화의 과정 중에 가장 피크로 올라간 시점이에요. 가장 모든 것이 정점에 올라와 있는 시점이 마흔이에요. 뭐 어떤 분들이 마흔 이후에 50에도 더 잘 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평균치를 놓고 보면 마흔이 가장 정점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정점에 올라와 있을 때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재테크하셔야 돼요. 월급이 좀 많을 때, 그리고 사회적 신용이 좀 높을 때,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안정이 됐을 때, 이때 바로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재테크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받는 소득을 갖다가 불변자산으로 전환하는 작업이거든요. 그 불변자산을 전환할 때, 불변자산을 하는 건 대부분 다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땅이거나 금하고 연결된 거예요. 땅으로 연결된 건 부동산으로 되고, 금으로 연결되면 돈으로 연결되고, 돈이 주식으로, 채권으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땅과 돈이란 불변자산을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자산에, 불변자산에 투자하는 걸로 자기 소득을 갖다 전환하는 작업을 마흔에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테크가 빛을 발하는 게 그때라고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흔에는 반드시 재테크하셔야 돼요. 월급쟁이는 그렇습니다. 월급쟁이는 반드시 재테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 부분은
40 정도 되면은 이 삶이 안정화되고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도 안정화돼서 살짝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뭐냐면 자기 개발하는 게 뭐냐면 글쓰기예요.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그때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글쓰기 장점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 개발하신 분들을 예를 들 때 저는 이순신 장군 예를 가끔 들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진짜 명장이잖아요. 세계적인 명장인데 이순신 장군을 놓고 보면 33 살에 문과예요. 문과 다니고 문과에 4 등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 30 넘은 사람은 다 어른이거든요. 어른 넘은 사람이 문과에 시험이나 응시하고 있었으니까 30대 초반까지 이순신 장군은 찌질이었어요. 말 그대로 찌질이. 근데 이런 찌질이 같은 분이 40 넘어서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글을 계속 써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난중일기라고 전쟁 중에도 글을 썼겠어요. 전쟁 중에도 글을 쓰면서 전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객관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는 눈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들을 갖다가 거기서 만들 수 있거든요. 전쟁마저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갖다 얻을 수 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반드시 40 정도에는 자기 계발하세요. 자기 계발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걸 갖다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잠재된 능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그렇게 끄집어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50 이후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40에는 꼭 자기 계발하십시오. 제가 글쓰기 처음 시작한 게 40이었어요. 본격적으로.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40에는 꼭 글쓰기를 하셔서 자기 계발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40 정도에는 이제는 30 대까지는 일을 갖다가 막 진짜 막 정신없이 그냥 해 왔을 텐데 40 대부터는 이 일을 자기 놀이처럼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일을 놀이화했을 때는 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훨씬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일을 놀이화하면은 일을 놀이화하는 것들이 어떠한 힘을 발휘하냐면 나중에 은퇴하고 퇴직한 이후에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일의 깊이를 갖다가 그때 다 터득한 걸 가지고도 다 활용을 해요.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잖아요. 이동재라는 이 친구는 초밥 하나에 그냥 재밌어 가지고 계속 목매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본질을 아니까 초밥 유통회사를 갖다 차려서 초밥 유통회사에 대한 그 경영을 갖다가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즐겁게. 왜 그게 가능했냐면 일을 놀이처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일처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걸 갖다가 일이 보여줘요. 일의 본질을. 그래서 일을 놀이처럼 하시라. 그래서 마흔에는 이 세 가지 재테크를 하시고요. 재테크를 하셔 가지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 토대를 만드시고 글쓰기를 하셔 가지고 자기 계발하셔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시고요. 그리고 일을 놀이화해서 일이 가지고 있는 본질, 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안다는 얘기는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깨우치는 거기 때문에 이 원리를 깨우친 걸 바탕으로 해서 50 이후에 훨씬 더 빛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0대에 꼭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저 50대 퇴직 이후의 삶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밀도 있게 올릴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고민해서 3 가지 정도는 반드시 50 이후의 삶에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시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과 몰입이 필요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퇴직 전에는 직장에서 하라는 일들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저한테 24 시간이 오롯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겠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어요. 갈 곳이 없고 하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직 이후에 시간의 통제권을 나한테 가지고 위해서 뭘 했냐면 아침에 5 시에 일어나서 무조건 산책을 나갔어요. 무조건 산책을 나가서 산책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김윤 작가의 글을 필사해요. 필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입에 물고 낭독을 해요. 그 낭독하다 보면 발음이라는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발음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 끝나고 나면 글쓰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5 시부터 10 시까지의 시간이 5 시간이 오롯이 나의 것으로 와요. 이건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더 나아가서 좋은 의식인 것 같아요. 이런 의식이 나의 하루를 갖다가 5 시간을 딱 채워주고 나면 나머지 시간들은 거기에 끌려서 더 밀도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서 시간을 통제하는 부분들을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퇴직하자마자.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일부러
한 3개월 하니까 이게 이제 나의 좋은 습관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나의 것으로 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일주일이 되고 그게 한 달이 되고 그게 1년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4년이 됐어요. 만 4년. 이 만 4년의 기록이 지금 현재 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의 통제권을 스스로 좀 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흐트러지긴 해요. 사람이라는 게 흐트러지긴 해요. 전날에 뭐 술 한잔 먹고 하면 흐트러지고 해요. 근데 또다시 의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시간이 내 편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니신 분들이 50 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꼭 제 편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첫 번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50 이후에 급격하게 사실 체력이 떨어져요.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가 저는 관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식단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라면인데 라면도 좀 웬만하면 끊으려고 해요. 근데 밤에만 되면 그렇게 라면이 생각이 나요. 저는 하루에 원래 일찍만 하려고 그러니까 점심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에 가니까 더 라면 생각이 간절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끊었어요. 요즘 한 달에 한 번이나 먹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끊었어요. 그래서 식단 관리 자연식으로 꼭 하셔야 돼요. 50 넘어서는 자연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부분들이 좋아요. 여기서 뭐 채널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변이 좋아져요. 이 변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식단 관리를 그래서 중요해요. 변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운동이에요. 저는 아침마다 산책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유산소 운동이 왜 좋냐면 50 이후에 제게 문제가 뭐냐면 혈액에 관련된 질병들이 많아요. 당뇨니 이런 부분들 많아요. 이게 뭐냐면 혈액의 흐름들을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는 건데 유산소 운동을 해 가지고 산소 공급이 많이 되고 흐름을 만들어 주게 되면 그게 바로 건강하게 몸을 만들어 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50 이후에는 첫째 부분은 유산소 운동, 두 번째 부분은 근력 운동. 근력 운동도 이거 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 스쿼트하고 다리를 들고서 뛰는 게 있어요. 집에서도 뛸 수 있어요. 소프트 워킹이라고 하더라고요. 러닝이라고. 이거를 해 가지고 건강에 대한 운동 관리를 하는 거 부분이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수면 관리예요. 의외로 50대 이후에 잠을 못 자시는 분들 많아요. 불면증이 되게 많아요. 물론 회사를 퇴직하고 그래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해서 저도 처음에 불면증이 그렇게 와 가지고 밤새도록 직장 생활 25 년을 왔다 갔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끊어내기 위해서 뭘 했냐면 낮에 활동성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낮에 습관을 관리하면 밤에 불면증을 관리가 돼서 숙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숙면까지 관리하게 되면 결국은 건강한 체력을 증진할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부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먼저 식단 관리, 운동 관리, 수면 관리. 이 세 가지를 하셔서 체력을 관리해야지 그래야지 50대 이후에는 사람이 멋있어져요. 사람이 젊었을 때는 그냥 멋있는 젊음 자체만으로 멋있는데 50 넘어서는 좀 꾸며야 돼요. 꾸미려고 그러면 체력이 기본 바탕 안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배 볼록 나오고 허벅지 얇아지고 그렇게 해서는 무엇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얼굴빛에서 드러나요. 얼굴빛이 환한 사람 있잖아요. 나이 들어 가지고 진짜 환한 사람처럼 들으면 이런 사람이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스니커즈 같은 그 신발에다가 짧은 바지 입고 위에다 니트 같은 거 입고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멋을 내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할 수 있게 체력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50대 이후에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이게 저는 제일 어렵더라고요. 인간관계 관리. 50 대부터는 인간관계 관리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히 직장 생활할 때는 그 많던 인원들이 퇴직하자마자 한 99%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나 혼자서 이렇게 견뎌가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혼자서 견뎌가는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같이 어울려서 얇고 넓게 인간관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좁고 깊게 인간관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가족하고의 친밀도를 높여야 되겠구나. 친구하고 친밀도를 높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툴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인간관계에 자립권이 그러니까 주도성이 내 안에 서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예전에 다 인연이 끊어졌다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 후배들한테
현역에 있는 후배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야 뭐 보자." 그러면 "아 회의 있어요. 출장 가요." 이러면 이제 막 '얘가 내가 퇴직했다고 안 보는가 보다.' 하면서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구나. 내가 깊고 좁게 가야 될 거는 가족과 친구들이다. 이 사람들하고 더 친밀도를 높여가는 데로 인간관계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인간관계를 바꿔가려고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나 혼자 고독할 수 있는 힘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50 이후에는 3 가지 부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부분은 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부분은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지 50 이후에 삶이 조금은 행복한 삶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퇴직 이후에 지금 5 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직장 생활과 퇴직 이후의 생활들,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이 차이에 대해서 한마디를 나한테 하라고 그러면 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혼자 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어차피 퇴직과 은퇴에 가장 필요한 거는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퇴직이나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똑바로 한번 바라보세요. 똑바로 한번 바라보고 '나 혼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혼자 되는 것들이 완벽하게 밀도 있게 내 안에 꽉 짜여지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반딧불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딧불처럼 자기 안으로 스스로 빛을 발광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자기 혼자 되는 법을 배우시고 혼자 안에 깊게 깊게 파고들어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